인연을 지주 영감네 집으로 팔아먹어야겠어. 며느리를 팔아먹을 생각만 한 시어머니. 하지만 들소가 나타나자 겁쟁이라던 그 며느리는 맨손으로 그 짐승을 제압해 버렸지요. 시어머니는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 겁쟁이한테서 어떻게 저런 힘이... 10년이 흐르고 관아의 법정에서 막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적 임꺽정의 막내딸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을을 뒤흔들고 있었는데 향기하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올리옵니다. 조선 중기 한양 근처 산골의 객주 집안. 이곳의 주인 시어머니는 이 고을에서 가장 교활한 여자였습니다. 막내 며느리 소윤이 혼례를 치르고 객주에 들어온 것은 봄날 아침이었지요. 신부 수레에서 내린 소윤의 모습은 참으로 약했습니다. 하얀 볼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고 발걸음은 자꾸 비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말 잘 듣고 불평 없이 일하는 년이 돼야 해. 알겠지? 시어머니의 으름장이 가득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작은 몸이 파르르 떨렸지요. 아침 밥상이 차려졌을 때 시어머니는 일부러 소윤의 밥그릇에 된장과 고추를 떨어뜨렸습니다. 소윤이 서둘러 닦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크게 웃었습니다. 옆에 앉은 둘째 며느리가 소윤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전에 온 며느리는 못 견디고 도망쳤다고요.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첩단이가 흡족한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소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 무시의 눈길이 소윤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소윤은 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 예.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자기 자신이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오가 돼 시어머니는 물빨래 더미를 소윤에게 내던졌습니다. 동네 양반집의 옷감들이었지요. 소윤은 우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적시니 손가락이 곧 빨갛게 부어올랐지요. 소윤은 옷감을 문지르며 작게 신음을 내놓았습니다. 에이고. 그 신음이 나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소윤은 자기 방의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굳어진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만이 그 작은 방을 밝혔습니다. 소윤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과연 이 집에서 며칠을 더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빨래 더미를 소윤에게 내던졌습니다. 이것까지 못하면 이 집 며느리 자격 없어. 첩다니는 소윤이 빨래를 잘못 접었다며 다시 풀어헤쳤지요. 소윤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찬물이 손을 자극했습니다. 소윤은 작게 신음을 내놓았습니다. 에이고. 그 신음이 자꾸 떠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풍에 걸린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한쪽이 비뚤어졌고 팔과 다리가 휘어져 있었지요. 에봐라, 저리 숙이고 일하면 등이 휜다.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소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자신의 고통은 잊고 낯선 할머니를 먼저 챙기는 소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착한 년이네. 근데 그 집에서 언제까지 이렇게만 있을 생각인가? 어떤 날은 판이 확 뒤집힐 수도 있지 않나. 할머니의 말은 마치 먼 곳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원망은 원망받는 자의 것이고, 저는 제 몫을 하겠습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거라. 언젠가 그 판이 돌아올 때가 올 테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해는 중천으로 올라갔고 소윤은 다시 빨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 속에 담긴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 피어올랐습니다. 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그 말이 말입니다. 밤이 되자 소윤은 할머니의 말을 자꾸 중얼거렸습니다. 판이 뒤집힌다. 그 말이 자신을 살짝이나마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소윤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작은 불빛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객주에 들어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돈 많은 양반 지주들이었지요. 객주에서 술을 마시며 세곡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얼굴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 곁에 앉으며 소윤을 재량껏 바라보게 했습니다. 저 년이 저희 집 막내 며느리인데 요즘 이 집 빚이 많아서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은 계산에 찬 것이었습니다. 지주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젊고 약한 소윤을 돈 많은 양반의 첩으로 팔아넘겨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지요. 첩 단위가 시어머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 딱 봐도 겁 많은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괴롭히면 자기 호구로 들어올 양반에게 고개를 수긍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는 소윤을 불렀습니다. 안채의 어두운 방에서였지요. 이 집이 빚이 많은 거 알지? 그래서 넌 옆 동네의 지주 영감댁에 하루 이틀 다녀와야 해. 집안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예. 소윤은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자꾸 구부러졌지요. 시어머니는 소윤의 공포를 보며 만족했습니다. 알겠지? 내일 아침부터 준비해. 밤이 되자 소윤은 자기 방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판이 확 뒤집힐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이 떠올랐을 때 소윤의 눈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그 공포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 앞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것 말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소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직도 겁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뭔가를 다짐하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판이 뒤집힌다면,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소윤은 지주 영감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할머니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산길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울렸습니다. 우르르르. 먼지가 하늘을 덮었지요. 으악 들쏘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첩단이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며 도망칠 때 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짐승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뿔은 사람 높이만 했고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지요. 모든 사람이 도망칠 때
소윤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변했습니다. 소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몸의 중심이 잡혔습니다. 소윤이 발을 모아서고 팔을 모으고 들소를 향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들소가 소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거대한 몸뚱이가 흙을 헤치며 날아왔지요. 소윤은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들소의 뿔이 소윤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소윤이 움직였습니다. 두 손이 들소의 양뿔을 한 번에 움켜잡았습니다. 뿔의 무게가 엄청났지만 소윤의 팔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윤은 들소의 머리를 옆으로 비틀었습니다. 들소의 거대한 몸뚱이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쓰엥, 우르릉.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연.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 그 순간 겁쟁이 며느리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들소 사건 이후 마을에서 소윤의 평판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소윤을 밖으로 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팔리는 것보다 집에서 비밀을 캐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대신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밤중에 시어머니는 소윤의 방에 몰래 드나들었습니다. 소윤의 짐을 뒤졌습니다. 인연 어디서 무술을 배운 거야? 하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첩단이가 밤중에 소윤을 따라다니다 발견했습니다. 소윤이 밤이 되자 뒷산에 올라가 조용히 주먹질과 발차기를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작이 매끄럽고 호흡이 깊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자처럼 말입니다. 첩단이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데. 그 순간 첩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겁쟁이 며느리는 정말로 다른 존재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윤의 움직임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각도, 발끝의 무게 분배, 호흡의 리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서 소윤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향 향수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달은 중천으로 올라갔고 소윤의 몸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움직임에는 단순한 연습이 아닌 무언가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날을 준비하기 위해 나를 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소윤의 뺨을 스쳤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한숨에는 결연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욕탕에 가 있는 사이 그 중풍 할머니가 우연히 객주 담장 밖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요. 소윤이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쩌다 여기까지. 할머니는 소윤을 객주에서 떨어진 폐가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었지요. 할머니가 소윤의 눈을 직시했습니다. 내가 맞나? 넌 임꺽정의 막내딸이지. 소윤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할매가 젊을 적엔 너희 아버지 놈 곁에 있었단다. 의원으로서 말이야. 넌 작년에 죽인 줄 알았는데. 어딜 숨어 살고 있었나? 소윤이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벼락을 맞고 싶지 않았어요. 소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소윤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착한 년이네. 근데 안 돼. 판이 이미 움직이고 있단다. 할머니가 소윤에게 작은 부적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부적을 절대로 잃지 마. 결정적인 날에 이게 증거가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넌 하나가 아니라 마을 하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소윤이 부적을 받아 품었습니다. 할머니가 동전 몇 개를 더 건넸습니다. 이것들은 넌 아직 받을 때가 아니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보관해둬라. 할머니는 중풍을 걸은 척하며 다시 사라졌습니다. 소윤은 손에 들린 부적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판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다면 자신도 준비해야 한다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후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소윤은 겉으로는 무능한 며느리로 살았지만 몰래 객주의 모든 비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많은 양반들을 속이며 재산을 착취하는 방식, 첩단이가 마을 여자들을 괴롭히는 방식, 지주 영감이 농민들을 착취하는 방식. 모든 것을 손수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7년간 소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새 며느리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지요. 소윤은 주인공 불감증에 빠진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소윤은 손에 들린 기록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씨앗은 어디서나 자란다. 흙이 있다면 나는 이 7년간 흙을 모았다. 이제 싹이 날 차례다. 부적 주머니를 꺼내 만졌습니다.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기록장 1권, 2권, 3권. 소윤은 손수 적어 내려간 증거들을 펼쳤습니다. 날짜, 금액, 사람 이름, 거래 방식. 모든 것이 정확하고 명확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들어왔습니다. 소윤의 얼굴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7년의 인내가 만들어낸 강함이었지요. 소윤은 기록장을 다시 감췄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과부 애기 똥풀과 그의 6살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객주의 지주 영감에게 빚을 못 갚고 죽자 영감은 과부의 밭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과부는 바디 옆 거간집에서 벌떡 일을 하며 아들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마을 총각 무쇠는 어릴 때 엄마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무술을 배우며 풍비 생활을 하다 이 마을에 정착했지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과부는 밭을 돌려달라고 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남편 빚 때문이지 내가 뭘 해? 라고 거짓으로 약속했습니다. 밤이 되자 소윤이 몰래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배고파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윤은 몰래 밥과 약초를 과부 집 문 밖에 놓고 갔습니다. 과부가 나와 그것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봐줬네. 그 목소리는 희망으로 떨렸습니다. 과부는 밤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무쇠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 몰래 소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약자를 지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무쇠는 마음 한구석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여자를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무쇠의 삶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면서도 밤이 되면 소윤을 따라다니며 그녀를 지켰습니다.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무쇠는 이미 그녀의 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름 뒤 마을에 이질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먼저 고을의 종들이 감염되고 다음은 평민들이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지주 영감은 흉년이 올 것 같으니 세곡을 미리 메어달라고 관청에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역병 대비가 아니라 개인 창고에 저장됐습니다. 돈 많은 양반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첩단이는 이 기회에 마을 약재를 독점하여 팔아먹을 궁리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의 절박함이 최고의 장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역병으로 쓰러진 환자들을 보는 소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애기 똥풀 과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열과 설사로 고통받는 6살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윤이 밤중에 몰래 약초를 모아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손수약을 다리고 밤새 아이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하늘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네. 과부의 감사함은 소윤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약값을 높여 팔고 가난한 집들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독촉했습니다. 역병은 죽음만 가져왔고 욕심은 자라났습니다. 마을은 비탄으로 울고 있었지만 탐욕하는 자들만 웃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가라앉은 지 열흘 뒤 소윤이 다시 우연히 폐가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소윤에게 동전 몇 개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왔다. 넌 이 동전들을 숨겨라. 관청에 가는 날 이 동전을 옷깃에 봉해 두어라. 그럼 모든 게 바뀔 거야. 소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것들은 임꺽정 시대에 돌던 가짜 동전이다. 너희 아버지가 부자들을 골려먹을 때 쓰던 물건. 이걸 지주 영감의 창고에서 발견하면 관아가 알아야 할 것들이 보인다. 소윤이 부적과 함께 동전을 품에 품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쇠 총각이 나타났습니다. 소윤을 따라다니던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을을 도와주셨다. 이제 난 당신의 칼이 되겠습니다. 소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따라오되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소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강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무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의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와 첩단이 그리고 지주 영감이 객주 창고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어둠이 그들의 욕심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주가 말했습니다. 세곡을 반은 관청에 올리고 반은 내 창고에 숨기자. 그럼 다음 흉년엔 내가 쌀값을 올려서 떼돈을 벌지.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약값을 올려 한몫하겠습니다. 첩단이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겁쟁이 며느리도 이제 입 닥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소윤이 이 대화를 전부 들었습니다. 무쇠는 밖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소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입속에서 나왔습니다. 기록장에 마지막 한 줄을 추가할 때였습니다. 소윤은 어둠 속에서 한 글자씩 모든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날짜, 시간, 쇠고개 양, 숨길 장소.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온 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떨림이었습니다. 무쇠가 밖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고 안의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소윤은 천천히 몸을 숙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밤 소윤이 밀실에서 기록장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목격한 모든 비리, 세곡 횡령, 이자 착취, 약재 독점, 불의한 강탈.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은 한 번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과 귀로만 모았습니다. 증거를 말입니다. 소윤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탐욕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줄이야. 그 줄을 쥔 손이 자기 손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기록장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기며 자신이 적어 내린 글들을 읽었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적을 꺼냈습니다. 지주와의 밀담을 들은 그날 밤중에 소윤은 동전 하나를 지주의 창고에 슬쩍 넣어뒀습니다. 할머니의 지시대로입니다. 이제 함정은 완벽했습니다. 증거는 준비됐습니다. 단지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터뜨려야 할 뿐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기록장을 밝혔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시간의 결정체처럼 보였습니다. 소윤은 기록장을 품에 품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지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밤이 될 이 밤, 소윤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며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무쇠가 언제 움직일지, 사또가 언제 나타날지, 마을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진실을 마주할지, 모든 것이 소윤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이 마을도 저 겁쟁이 며느리도 내 손 아니야. 거울을 보며 웃음거렸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지주 영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곡 횡령으로 엄청난 부를 모았고 관청의 감시도 피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욕심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첩단이는 공공연하게 소윤을 집안 노예처럼 대했습니다. 빨래 더 가져와, 밥 더 해. 이것도 못하냐고 소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예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쇠가 밤중에 움직였습니다. 소윤의 지시로 무쇠는 지주의 창고에 들어가 그 가짜 동전을 살짝 꺼냈습니다. 손도 발도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일은 완벽했습니다. 동시에 마을에서 역병으로 쓰러진 애기 똥풀 과부의 아들이 회복됐습니다. 과부는 누군가 약을 지어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냈습니다. 저희 아들을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은 빠르게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든 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각자 자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방심 속에서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약자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소유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언제 이 마을에 도착할지, 그것이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부적 안에는 그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을의 사또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말을 탄 사또와 포졸들이 마을을 누볐습니다. 목적은 세곡 횡령 의혹 감찰이었습니다. 관청에서 세곡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이죠. 사또의 얼굴은 엄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주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또가 지주의 창고를 열라고 명했습니다. 지주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가 활짝 열렸습니다. 정말로 가짜 동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무쇠가 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모두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들은 임꺽정 시대의 동전이다. 즉, 너희가 도적놈들과 손을 잡았다는 뜻이냐? 지주는 아니, 내가 모르고 라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벌 떨렸습니다. 첩단이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포졸들이 창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숨겨진 세곡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사또가 마을 전체의 공개 재판을 소집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될 차례였습니다. 소유는 객주의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이 관아에 소집됐습니다. 사또의 감찰이 공개 재판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또가 누가 이 동전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소윤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겁쟁이 며느리가. 소윤이 말했습니다. 사또님, 저는 10년 동안 이 집 객주의 모든 비리를 보고 들었습니다. 소윤이 기록장을 펼쳤습니다. 1권, 2권, 3권. 모두 손수 쓴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세곡을 횡령한 날짜와 금액, 지주가 빚진 농민들을 올박은 방식, 약재 값을 올려 파는 방식, 시어머니와 첩이 양반들을 속인 방식.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넌 누구냐? 바로 그때 애기 똥풀 과부가 무릎을 꿇고 나왔습니다. 사또님, 이 여인이 제 아들을 역병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절을 했습니다. 과부의 증언이 결정적인 신호가 됐습니다. 이 여인이 약자를 구했다는 사실 하나로 신뢰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롱이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사또가 소윤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정도의 기록과 지혜는 상인집 며느리가 하는 짓이 아니다. 넌 누구냐?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소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적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저는 임꺽정의 막내딸입니다. 마을이 경악으로 물결쳤습니다. 임꺽정의, 그 의적 임꺽정의 딸이라고?
시어머니는 창백해지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첩단이는 비명을 지렸습니다. 지주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소윤이 부적을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벼락을 맞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하는 길을. 사또가 부적을 받습니다. 명월사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꺽정 시대의 유산이었습니다. 사또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더니 그 아버지의 피 속에 선한 것만 남아있군.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겁쟁이 며느리는 의적의 딸이었고 그 딸은 정의를 위해 10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무쇠가 소윤 곁에 섰습니다. 과부도 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롱과 멸시로 시작된 이 여자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또가 포졸들을 향해 명했습니다. 지주 영감과 시어머니를 압송하라. 모든 재산은 몰수한다. 사또의 명령에 따라 지주와 시어머니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포졸들의 손에 묶인 채로 말입니다. 공개 법정에서 세곡 횡령죄, 사기죄, 협박죄로 기소됐습니다. 고을의 모든 양반과 평민이 구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또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지주도 발악했습니다. 사또님 제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기록장의 모든 페이지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또가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이자로 착취한 모든 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10년간 유배를 가거라. 그동안 다시는 이 고을에 돌아올 수 없으리라. 첩단이는 관리에게 끌려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겁쟁이 년, 이종년,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여자들의 손가락질이 더 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은 경멸이었습니다. 한때 거들먹거렸던 그 여인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에서 노예로 한순간에 전락한 것입니다. 사또가 지주에게도 같은 선고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 몰수, 유배 10년. 욕심이 만들어낸 파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사또가 소윤을 불러들였습니다. 관청의 한적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임 판사의 딸이 이런 모습으로 지낼 수 없다. 넌 어떻게 하고 싶은가? 사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소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또님, 저는 이 마을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이름으로 경작할 수 있는 땅과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본만 주신다면 충분합니다. 사또가 웃었습니다. 역시 임꺽정의 딸답다. 욕심이 없구나. 며칠 뒤 소윤은 유배 간 시어머니와 지주의 모든 재산 중 절반을 관리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몰수된 재산이었지만 마을을 위해 사용하라는 사또의 뜻이었습니다. 마을 서쪽의 넓은 논밭도 받았습니다. 한 해에 쌀 500석을 수확하는 부자 수준이었습니다. 소윤은 이제 만석군 반열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사또는 소윤에게 고을의 비공식 자문역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월급은 없지만 명예는 컸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소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부녀였습니다. 무쇠는 그녀의 경호역이 되었고 과부는 그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윤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절을 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소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겁쟁이 며느리라고 조롱하던 양반들이 이제는 소윤의 집 앞에 나타나 절을 했습니다. 소윤 마님, 저희 부친이 세 곡을 못 낸다고 하니 혹시 사또님께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윤 마님, 저희 딸의 시집을 주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소윤은 겸손하게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제 권력을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일이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쇠 총각은 이제 소윤의 경호역이자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쇠를 보면 소윤을 생각했습니다. 애기 똥풀 과부는 소윤의 도움으로 자기 남편이 남긴 밭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제는 소윤 마님의 친구로서 시장에서 상인들과 거래했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왜 하필 그 겁쟁이가 라고 원망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풍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윤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약한 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못 낸 농민들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고아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히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윤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저녁, 소윤의 새로운 저택 마당에서 선앙굿이 벌어졌습니다. 고을의 전기수가 소윤을 초대받아 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전기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침을 한 후였습니다. 에이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것은 겁쟁이 며느리가 사실은 의적의 딸이었던 사연입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전기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들소를 제압한 장면, 할머니의 기묘한 말들, 10년의 비밀 기록, 그리고 마지막 반전.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전기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게. 임꺽정의 딸 소유는 무술로 강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강했던 것일세. 아버지는 벼락을 맞고 떨어졌지만 딸은 인내로 올라섰고 탐욕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무너졌네. 이것이 바로 공술의 공수거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는가.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이 타닥거렸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유는 마당 구석에 앉아 부적 주머니를 만지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 후 소유는 10년 동안 고을의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으며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멀리서 한 노승이 소윤의 이름을 더 이상 중얼거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